안녕하세요. 웹사이트 제작하기라는 주제의 교육을 맡은 데브 파트의 코어 멤버 이경민입니다. 저번 HTML 기초 수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CSS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디스코드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영상에 나온 코드를 직접 따라 써보고 필요한 부분만 올려드린 파일을 보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CSS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줄임말로 웹페이지의 시각적 표현을 담당하는 스타일링 언어입니다.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꾸미는 데 사용되고 HTML로 작성된 구조적 요소의 색상, 크기, 배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ML이 텍스트, 이미지, 링크, 표와 같은 웹 문서의 구조적인 요소를 정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CSS는 그 요소들이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글꼴, 크기, 색상, 배경 이미지의 위치, 요소 간의 간격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HTML은 웹페이지의 뼈대를 만들고 CSS는 그 뼈대에 옷을 입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SS의 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SS는 텍스트와 배경에 색을 입힐 수 있고 글꼴과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들 간의 여백을 설정하여 페이지가 깔끔하게 정렬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화면 크기에 따라 바뀌는 반응형 디자인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에서는 한 가지 디자인을 사용하고 더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는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CSS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를 사용하면 스타일을 HTML 코드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별도의 파일로 관리되기 때문에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 나중에 수정을 할 때도 더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는 한 번 작성한 스타일을 여러 HTML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여러 페이지에서 적용하고 싶을 때 CS 파일만 연결하면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는 스타일 규칙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SS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 스타일 형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맨 앞에는 스타일을 어느 부분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선택자라는 것이 있고 그 뒤 중괄호 사이에는 스타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속성과 값이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스타일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미콜론이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선택자는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HTML 요소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선택자는 CSS의 첫 번째 부분으로 어떤 요소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속성은 선택한 요소에 적용할 스타일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디자인, 레이아웃, 색상, 크기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값은 각 속성에 대해 실제로 적용할 스타일을 정의하는 값인데요. 속성값은 속성에 대한 스타일을 실제로 정의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속성에 맞는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면 원하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SS에서 주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주석은 슬래시 별이라는 것 사이에 작성을 합니다. 주석은 코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코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h1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앞에 빨간색으로 접힌 h1 선택자는 우리가 쓸 h1 태그를 선택해 줍니다. 페이지에서 h1으로 작성된 제목을 대상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밑에 쓰인 컬러 블루는 h1 태그의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설정하는 코드이고 폰트 사이즈 24픽셀은 h1 태그의 글자 크기를 24픽셀로 설정해주는 코드입니다. 스타일 규칙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기 쉽도록 한 군데 묶어놓은 것을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스타일 시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과 사이트의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사용자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스타일은 다시 인라인 스타일,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먼저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은 CSS를 사용하지 않은 웹 문서라고 하더라도 웹 브라우저에 표시할 때는 자동으로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HTML 기초 수업을 할 때 보셨던 것처럼 H1, H2 같은 태그를 사용한 제목 텍스트는 글자가 더 크게 표시되고 P 태그를 사용한 본문 텍스트는 제목보다 작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했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본 스타일입니다. 저번 HTML 기초 수업 진행했던 것처럼 VS 코드를 켜주시고요. 저는 CSS 폴더를 새로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이 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웹 브라우저에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라는 태그의 내용은 더 크게 나타나고 P 태그의 내용은 더 글씨가 작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스타일을 지정해주지 않았어도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지정한 기본 스타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사용자 스타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타일은 간단한 스타일 정보를 스타일 시트 파일을 새로 만들지 않고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에 직접 표시하는 것인데요.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2라는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적어주었고 네, 텍스트 색상을 지정하는 컬러라는 특성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h2 태그에만 파란색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스타일 리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문서 안에서 사용할 스타일을 같은 문서 안에 정리한 것을 뜻하는데요. 스타일 정보는 웹 문서를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스타일 정보는 헤드라는 태그 안에서 정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스타일 태그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한 코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는 태그 안에 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적어주고 이 안에 CSS를 적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부 인라인 스타일과 다르게 좀 더 깔끔한 것을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안에 적어준 속성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그냥 컬러는 텍스트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H1 태그에 이런 속성들을 지정해 주고 H2 태그에는 텍스트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해 주고 P 태그에는 패딩 탑이라는 내부 여백 위에 있는 내부 여백을 10픽셀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 태그 안에서 작성했던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하나의 웹문서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관된 디자인을 여러 웹문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웹문서에서 사용할 스타일을 별도 파일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저장해 놓은 스타일 정보를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 .css라는 파일 확장자를 사용해서 스타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CSS 파일의 스타일을 작성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부 스타일 시트와 다르게 스타일 태그는 사용하지 않고 웹 문서의 경로를 지정해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연결할 때는 링크 태그를 사용하는데 링크 태그의 rel이라는 속성을 링크 관계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해서 현재 HTML 문서와 연결된 외부 파일의 역할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href라는 속성은 하이퍼 레퍼런스의 줄임말로 연결하려는 외부 리소스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 코드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스타일 시트와는 다르게 좀 더 깔끔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줬고 여기 스타일 시트다라는 역할 부여해주고 또 href에는 여기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이 css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css 파일을 보면 확장자를 .css로 해서 이 vs 코드가 이거는 스타일 시트를 작성한 코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스타일 태그 안에 적었던 것과 같이 h1 태그는 이런 식으로 h2 태그는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HTML 문서를 실행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이 CSS 파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SS의 기본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자는 웹 문서에서 어느 부분의 스타일을 적용할지 알려주는 것이고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선택자는 말 그대로 스타일의 모든 요소에 적용할 때 사용을 하는데 주로 모든 하위 요소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적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전체 선택자는 웹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을 초기화할 때 자주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웹 문서 내용을 브라우저 창의 상하 좌우에 여백을 두고 싶을 때 마진과 패딩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입 선택자는 특정 태그를 사용한 모든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선택자를 사용하면 해당 태그를 사용한 모든 요소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태그라도 일부는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클래스 선택자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선택자와 구별하고 클래스 이름 앞에는 꼭 마침표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선택자를 사용한 코드인데요.
가장 먼저 전체 선택자를 사용해서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체, 기울릭체로 만들어줬고요. 다음 타입 선택자 중에서 p 태그를 선택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색깔과 배경 색깔 지정해 주었고, 다음은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h2 태그의 클래스 속성을 사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틀리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p 태그 모두에 이 속성들이 사용되었고, h2 태그에서 클래스 셀렉터라는 클래스만 이 컬러 색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ID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와 마찬가지로 맨 문서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스타일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ID 선택자는 ID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다른 선택자와 구별할 수 있고, 이 ID 앞에는 샵 기호를 붙여야 합니다. 클래스 선택자와 비슷하기도 한데 가장 큰 차이는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ID 선택자는 문서 내에서 딱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룹 선택자가 있는데요. 여러 선택자에서 같은 스타일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는 그룹 선택자를 사용해서 여러 선택자를 나열하고 스타일 규칙을 한 번만 정의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 선택자와 그룹 선택자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ID 선택자는 이렇게 h1 태그의 ID 속성을 사용해서 적어주었고, 스타일 태그 내에는 샵 타이틀이라고 ID 속성 사용해 준 걸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선택자, 이 쉼표를 구분해서 h 태그와 p 태그의 색상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ID 선택자 사용한 게 나타나고, 그 밑에 h2와 p 태그 모두에 선택해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SS에서 C라는 것은 캐스케이딩의 줄임말이고, 스타일 시트에는 우선순위가 위에서 아래로 계단식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CSS에서는 웹 요소의 둘 이상의 스타일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캐스케이딩은 스타일끼를 충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때 우선순위란 어떤 스타일을 먼저 적용할지 결정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컴퓨터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웹 문서를 제작한 스타일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는 웹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정해놓은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웹 문서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은 대부분 포함 관계를 가지는데요. 포함하는 태그는 부모 요소라고 부르고, 포함된 태그는 자식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식 요소의 스타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 요소에서 사용한 스타일이 자식 요소로 전달되는데 이것을 스타일 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요도가 같은 스타일이라면 스타일 적용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적용 범위가 더 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린 이미지는 적용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거고, 스타일 규칙에 importan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그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추가적으로 스타일 시트에서 중요도와 적용 범위가 같다면 그 다음은 스타일을 작성한 코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는 스타일 우선순위에 대한 코드인데요.
먼저 클래스 속성을 사용해서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해 주었고, 또 div 태그에는 폰트 스타일 적용해주고, h3 태그에는 컬러 속성을 지정해 주었는데, 이 importa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가장 높여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원래 이 h3 태그에는 이 컬러 블루 값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h3라는 태그에 important 값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빨간색 글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SS에서 자주 사용되는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꼴 관련 스타일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글꼴 관련 스타일은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폰트 패밀리라는 것은 글꼴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고,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 폰트 스타일은 글자 기울임꼴, 폰트 웨이트는 글자 굵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고, 폰트라는 것은 글꼴 관련된 여러 스타일을 한 번에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꼴 관련 스타일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폰트 패밀리 값에 세리프라는 폰트를 적용해 주었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지정해 주고, 폰트 스타일은 기울임체, 이틀릭체로 설정해 주고, 폰트 웨이트, 폰트 굵기를 900으로 설정해 줘서 좀 두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트라는 속성에는 위에서 설정했던 값들을 다 한 번에 설정해 주면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작성했던 코드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관련 스타일인데요. 텍스트 관련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는 글자 색을 지정해주고,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를 수평 방향에서 어떻게 정렬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텍스트의 밑줄이나 윗줄, 또 채수선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라인 하이트는 텍스트 행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는 텍스트에 그림자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텍스트 관련 스타일들도 코드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앞서 많이 했었던 컬러, 텍스트 색깔을 지정해주는 것도 사용해 주었고, 텍스트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세터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속성에는 언더라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텍스트 밑에 밑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라인 하이트 값은 5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어서 기본의 값보다 5배 늘어나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 속성을 이용해서 텍스트 밑쪽에 이 그림자가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수평 정렬도 잘 되었고, 글자색 잘 바뀌고, 밑줄도 나타나고, 이 행간격이 더 늘어났고, 텍스트 그림자도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CSS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레벨 요소는 태그를 사용해서 요소를 삽입했을 때 그 자체로 한 줄을 차지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가로 폭을 꽉 채우고 세 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다음 요소는 항상 그 아래에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div, h, 섹션, 아티클, 푸터와 같은 태그들은 모두 블록 레벨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할 때는 각 요소가 화면에 독립적으로 한 줄을 차지하면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레벨 요소들은 웹페이지에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라인 레벨 요소는 블록 레벨 요소와 다르게 한 줄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그 영역은 콘텐츠의 크기만큼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지 않고 기존의 요소들 옆에 가로로 이어져서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an, a, strong, em, 이미지 같은 태그들이 인라인 레벨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들은 텍스트 안에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이미지를 삽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화면에서 다른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가로로 배치되게 도와줍니다. 앞에서 배운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는 모두 박스 형태인데요. 이렇게 박스 형태인 요소를 박스 모델 요소라고 하고 여러 요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 모델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박스 모델은 실제 내용을 담는 컨텐츠 영역, 컨텐츠 사이의 여백인 패딩, 박스의 테두리, 또 여러 박스 모델 사이의 여백인 마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컨텐츠는 요소의 실제 내용,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영역이고, 패딩은 콘텐츠와 테두리 사이의 내부 여백입니다. 또 테두리는 콘텐츠와 패딩을 둘러싸고 있는 선으로 테두리의 두께, 스타일, 색상 등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진은 요소와 다른 요소 사이의 외부 여백인데요. 이 여백을 통해서 요소들 간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합쳐져서 웹 요소가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결정이 되고 이 박스 모델을 잘 이해하면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주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영역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는 미드와 하이트가 있고요. 또 콘텐츠와 테두리 사이의 안쪽 여백을 지정하는 패딩, 요소의 테두리를 지정하는 보더, 그리고 요소와 다른 요소 사이의 외부 여백을 지정하는 마진이 있습니다. 박스 모델의 여러 가지 속성을 적은 코드인데요. 이렇게 타입 선택자를 사용해서 p 태그에 여러 가지 값을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500픽셀로 너비 설정해 주었고, 높이는 50픽셀, 그리고 패딩은 10픽셀, 그리고 테두리 값은 2픽셀인데 실선으로 나타나게, 그리고 마진 값도 10픽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p 태그가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패딩 값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패딩 값은 크게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주실 수도 있고 그냥 패딩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해도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순서대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잘 작성을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딩 값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진 값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마진도 패딩 값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사용해 주었고 마진 값도 이렇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순서대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적용이 잘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적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잘 나타나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더라는 속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더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다트나 솔리드 또 애시드 등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점선, 실선, 잘린 실선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실 수 있고 보더 컬러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도 지정해 주었고 그리고 보더 위드는 보더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는 각 꼭지점에 둥글기를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패딩 마진과 마찬가지로 그냥 보더라는 키워드만 사용하고 이 순서만 잘 지켜주신다면 한 번에 적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작성한 값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F12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디의 스타일 보시면 이렇게 아까 앞에서 배웠던 컨텐츠 영역의 크기, 패딩, 보더 마진의 값들을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섯 번째로 CSS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문서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요소들이 화면에 배치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속성을 사용하면 앞에서 배웠던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 레벨 요소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은 되게 많은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알아보겠습니다. 블럭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요소가 세 줄에 배치가 되고 부모 요소의 전체 너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div와 p 태그가 블럭 속성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inline 속성은 요소가 같은 줄에 나란히 배치되도록 만드는데요. 텍스트나 링크처럼 줄바꿈 없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요소에 사용이 됩니다. 스팬과 A가 이 inline 속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inline 플럭은 요소를 같은 줄에 배치하면서도 미드와 하이트 같은 속성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inline 특성을 가지면서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스 속성은 요소들을 가로나 세로로 정렬할 수 있는 유연한 레이아웃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플렉스를 사용하면 자신 요소들이 주어진 공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배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디스플레이 속성을 잘 활용하면 웹페이지의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네, 코드에도 디스플레이 속성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에는 div랑 p만 선택자 이용해서 적용해 주었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디스플레이 블럭 값 사용해서 블럭 값은 위드와 하이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적용해 주었고 그리고 인라인 값에는 위드와 하이트 적용하지 못하는데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또 인라인 박스에도 헤이트와 위드 값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적어놨고 그 밑에는 플렉스 속성을 사용한 박스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로 세로로 한 줄 나타나게 적용해 주었고 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같은 행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수직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었는데 justify 컨텐트는 센터 이렇게 중앙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적어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적었던 인라인 박스 두 가지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옆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앞에서 인라인 속성은 너비와 도피를 지정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주어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값을 이용해서 세로 정렬이 잘 되었고, 또 로우 값도 가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값을 사용해서 수평의 중앙에 잘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은 HTML 요소를 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속성인데요. 이 포지션에는 5가지 값이 있고, 이 각각의 값은 요소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스태틱은 기본 값이고, 요소가 문서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됩니다. 이 속성에는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라는 속성을 적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브는 요소의 기존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소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요소는 원래 자리에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앱솔루트는 요소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다. 앱솔루트 사용할 때는 부모 요소가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픽스드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픽스드는 요소의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고정이 됩니다. 만약 스크롤을 하더라도 고정된 위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픽스드 속성은 헤더나 내비게이션 바 등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스티키는 스크롤을 할 때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고정이 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할 때 설정된 위치에서 요소가 화면에 고정이 되고 다시 스크롤을 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런 스티키 속성은 메뉴나 헤더에서 사용이 됩니다. 포지션 속성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태틱 값을 넣어줘서 그냥 기본적인 div 값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사실 스태틱 값은 이렇게 적어주지 않아도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도 탑과 레프트 속성을 사용해서 넣어주었고, 릴레이티브라는 부모 요소 안에 앱솔루트 값을 넣어주어서 이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앱솔루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스드 값을 사용해서 이 div 값이 웹 브라우저 창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태틱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잘 나타났고, 릴레이티브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20픽셀 위에 떨어졌고 왼쪽도 30픽셀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솔루트 값도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10픽셀 위 떨어졌고 왼쪽 100픽셀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값도 이 웹 브라우저 창 기준으로 오른쪽 10픽셀 떨어졌고 여러분 좀 잘려서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밑에 300픽셀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웠던 CSS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간단한 CSS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GOC CNU 간단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든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페이지 하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고,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자면 일단 HTML 먼저 보여드릴게요. 헤더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넣어주었고, 위에 내비게이션 바도 세 가지 만들어 주었고, 메인 컨텐츠에 클래스 속성 사용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h2p 태그도 사용해 주었고, 마지막에 푸터에도 p 태그 넣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타일 태그도 사용해 주었는데요. 바디라는 전역 스타일에 이렇게 폰트랑 매진 패딩 값, 뭐 배경색 값 다 한 번에 설정해 주었고, 헤더 스타일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P값도 너무 행간 간격이 좁은 것 같아서 2로 설정해 주었고, 내비게이션 바에도 전역적으로 설정해 주고, 내비바 안에 있는 A라는 태그의 값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호버라는 값을 사용해 주면 마우스를 요소 위에 올렸을 때 나타나는 스타일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서 사용했던 클래스 선택자 사용해서 컨텐츠 요소에 전혀 지역적인 스타일 설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도 설정해 주었고요. 이렇게 다 작성해서 실행한 값이 이겁니다. 호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커서 포인터도 나타나죠? 확인하실 수 있고, 행간 간격도 잘 나타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SS 기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